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찍어 눌렀던 그런 정책, 거기에 맞서 싸웠던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오면 진짜 공부하기 싫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과 워낙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허걱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이 부분이 시험 낼 게 별로 없어, 외울 게 별로 없어, 알 게 별로 없어, 그렇다면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일제강점기 그 저항의 페이지가 아주 얇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역사는 비겁의 역사고 비굴의 역사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분들, 그래요, 이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살던 아무개들 일 수 있습니다. 그 아무개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 이 시기, 이 엄혹한 시기에 샛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많음이 참 자랑스럽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좀 다른 관점으로 일제강점기의 저항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910년대는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3.1운동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역사, 즉 1910년대 3.1운동 그 직전까지 어떤 저항을 하였는가, 그것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보고, 바로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민족 항쟁으로 분출하였구나 라는 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1910년대 그 독립운동을 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국외와 그 다음에 국내로 나누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바로 이 비밀 결사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였구나. 이게 바로 1910년대 항일운동의 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국외 독립운동 기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요 세 지역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여러분들 만주 지역입니다. 옛날에 고구려 영토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 만주 지역에서도 이 남만주 쪽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요 라인을 우리는 간도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도로 보면 이쪽 서쪽을 서간도, 그리고 이쪽 약간 좀 북쪽에 있거든요. 이쪽 백두산 근처입니다. 이쪽이 북간도,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만주 지역을 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북간도 지역입니다. 이 북간도 지역으로 넘어갔던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회원들이 우리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바로 구한말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조직. 어느 조직? 그렇죠. 바로 신민회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이곳에 넘어가요. 대표적인 그 집안이 있다면 우당 이회영 집안. 이 집안은 여러분들 정말 재벌이었습니다. 이 명동 땅 일대를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죠. 명동 땅,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값을 지금 땅값으로 계산하면 무려 2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소값으로 계산하면 한 6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그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서 싸게 이 명동 땅 일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이 지역, 이 서간도 지역으로 가서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왜? 바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습이 바로 1910년대 국외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립운동 기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민회 회원들이 그 후원단체 하나 만드는데요. 이 지역에 가서 그 후원단체가 바로 이 경학사다라는 겁니다. 경학사다라는 건데, 이 경학사의 어떤 그 후원 속에서 만들어진 학교, 뭐 신흥학교, 신흥중학교 이후에 정착한 그 유명한 학교가 바로 여러분들 신흥무관학교다. 신흥무관 학교더라. 이게 바로 이제 이 서간도 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북간도 지역을 한번 볼 텐데, 북간도 지역도 역시 후원단체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지역은 대종교, 우리 앞에 배웠죠, 여러분들? 대종교는 뭘 믿는 종교라 그랬죠? 단군입니다. 그 단군을 믿는 그 종교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바로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중광단. 자,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종교? 바로 대종교, 단군을 믿는 대종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광단은 말이죠. 후원 속에서 어떤 부대를 만들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북로 군정서. 이 북로 군정서군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에 총성을 울리게 되었던 아주 유명한 부대가 바로 이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역은 여러분들,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갔던 그 마을 사람들을 우리 마을을 뭐라고 했냐면 신안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안촌. 그래서 서로 우리 열심히 일하자.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일할 것을 권하는 어떤 그런 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군대라든지 어떤 정부 이런 걸 만드는데, 이때 이들이 만들었던 조직이 뭐였냐면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였습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임시정부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연해주 지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국외에서는 바로 이렇게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바로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북한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외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비밀결사 조직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가 바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였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기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결사 형태로 있었는데 한 두 가지 조직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독립의군부. 자, 이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임병찬이란 인물이었고요. 이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앞으로 독립되면 어떤 나라 모습을 만들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이들은 복벽주의였습니다. 복벽주의. 이 복벽주의라 하면 바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체제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황제를 앉혀가지고 그 전제 군주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겠다를 지향하는 게 바로 이 독립의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의자가 들어가니까 의병, 위정척사, 맞아. 그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지. 그러겠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여러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요. 여기 이 대구 지역에 활성화되었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바로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대한광복회 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박상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이력이 독특하세요. 판사 출신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판사 계속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1910년 이 8월 29일 나라가 망했던 그 즈음에 사표 내시고 내가 앉아 있을 자리는 판사 자리가 아니라 그 앞자리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다가 1910년대 바로 비밀결사 투쟁하다가 결국 1921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어쨌건 이 대한광복회는요, 지향하고 있었던 시스템은 바로 공화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의군부와의 어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910년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엄혹한 무단통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많은 비밀결사들이 결성되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국외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 이렇게 국내외에서 이런 활동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거족적 민족 항쟁이라는 에너지가 뿜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1운동 이전에 국내의 비밀결사와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에너지가 모여져서 이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1910년대 후반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종료가 돼요. 그게 뭐였냐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 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진짜 무려 5천만 명이 죽거나 다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대재앙이었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이 윌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알아서 민족들이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거죠. 식민지 국가들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족 자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민족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승전국 식민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당 안 되니까 그냥 앉아있을까? 아니잖아요. 좀 좋은 분위기니까. 그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도 김규식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있던 문제를 안건에 올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28 독립선언을 낭독해요. 1919년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도쿄에서. 바로 일본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어떤 그 활동들 다 모여져 가지고 출발한 운동이 바로 이 거족적 민족 항쟁, 바로 3.1 운동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아마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두 시기로 한번 나누어 준다면 어느 시기로 나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전 당연히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인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3.1 운동은 여러분들 일단 누구의 죽음을 활용을 했냐면 바로 고종이죠. 고종의 이 죽음을 활용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1926년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아들 순종의 또 죽음을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고종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대한제국 원수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한 정치인.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아쉽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모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걸 주도했던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민족 대표 33인들인데 주로 종교인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3.1운동이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족 대표 33인은 이 3.1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선언하는 그 정도로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전국적 항쟁이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일제가 놀랐죠. 그러면서 이 진압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합니다. 특히 아주 대표적인 그 진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지금은 이제 화성이죠. 바로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이건 정말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제암리에서 이 교회당에 사람들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총격을 하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옆에 있는 마을 고주리로 이동해가지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여러분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렇게 3.1운동 엄청난 이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맨 처음엔 여러분은 비폭력으로 시작했어요. 비폭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폭력 시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진행됐던 이 3.1운동 과연 우리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 3.1운동이 보여지면서 이 민족대표 33인이 지도부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 민족항쟁이 이게 어떤 산발적인 어떤 시위로 좀 가게 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걸 좀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열망을 좀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각지의 이 임시 정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에는요, 아까 여러분들 연해주 봤죠? 네, 이 연해주에서는 대한 국민의회 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은 서울이에요. 한성은 서울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성정부입니다.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중국입니다. 이 상하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정부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상하이에, 이것은 바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있다. 1910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생일은 언제냐면 4월 11일이에요. 여러분 좀 기억 좀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생일 다 알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일은 알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의 생일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알아야 돼요. 이거 왜 모르냐? 대부분 몰라요. 이거 왜 모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안 놀아서 그래요. 그날 놀아줘야 돼요. 놀아줘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왜 안 놀지?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3월 한 달 얼마나 신학기 시작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되게 예민해지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죠? 굉장히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과 4월 넘어갈 때 여러분 몸살, 감기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4월달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한 번은 쉬어줘야죠. 4월달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3월 1일이 지금 넘어가고 어떻게 노는 날 하나도 없어. 하루 있어야죠. 언제 놀까? 4월 10일에. 4월 10일 날 좀 쉽시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날이에요. 충분히 경축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인데. 그죠?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법만 듣게. 자, 어쨌건 4월 11일 날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의 통치 형식도 바꿔냅니다. 일본의 통치의 변화도 가져오죠. 1910년대는 여러분들 어떤 통치였지요? 예,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죠? 이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놀란 거예요, 일본이. 놀란 거예요. 소위 어떤 문화 통치로 바꿔낸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라는 거. 3월달, 5월달. 이렇게 어떤 그 식민지, 반식민지 어떤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향해 맞서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3.1운동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3.1운동은 정말 거족적 민족 항쟁. 2천만 당시 인구 중에서 약 200만이 참여할 정도로, 이 정도면 뭐 집집마다 다 참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저항의 모습이었는데, 이 3.1운동의 결과로 출발하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이 전개될지 한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우선 1919년 4월 11일 날이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출범을 하는데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정 정부라는 거예요. 자, 공화정을 지향했던 모습들, 신민회도 지향했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도 지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입법, 사법, 행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입법,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인데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키워드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사법은 뭐 법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행정은 국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단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조직으로서는 연통제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는 교통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가 독립되면 그때 이제 뭐 5% 이자, 6% 복리로 계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사겠어요? 실체도 없는. 예. 나라가 식민지인데 이게 누가 사겠어요? 이거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증권 누가 삽니까? 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독립공채가 정말 거의 다 팔립니다. 거의 다 팔립니다. 이게 진짜 실체도 없는 그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죠? 희망 하나 믿고 산 거죠. 특히 여러분 미주 지역에서 그 외 하와이로 이민 갔던 이민 노동자들 한 10,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정말 저임금이었거든요. 그 저임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독립공채를 대거 사는 모습들은 정말 감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독립공채를 또 발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그 소식들을 알리고 또 역사를 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독립신문.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네. 그 독립협회 독립신문도 맞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서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든 보존하고 알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출발은 잘했는데 일제가 이걸 가만히 냅둘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거의 와해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악재가 하나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이 이승만, 이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 이승만이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출발했던 이 국제연맹이 있거든요. 이 국제연맹에 우리나라를 대신 좀 통치해달라라는 국제연맹 그 통치 청원을 낸 사실이 밝혀져요. 통치 이 청원을 넣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주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주적인 독립을 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연맹에 기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과연 대통령 맞냐? 라고 하면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임시정부가 들끓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직이 와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어떤 배경들 속에서 바로 이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1923년 열리는데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그 두 세력으로 나뉘게 돼요. 이 개조파대, 그 다음이 창조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개조파는 뭐고 창조파는 뭐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개조파는 기존의 조직 그 안에서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창조파는 뭐냐면 없애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신채호 선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그렇게 성공하진 못해요. 그러면서 많은 인사들, 특히 창조파 인사들이 결국 임시정부에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점점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살아있다. 우린 여전히 조직이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 여러분들 만든 31년도에 만든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바로 이 한인애국단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인애국단원, 그 1호 애국단원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봉창이었죠. 이봉창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이 이봉창이었죠.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은 여러분들 이 중국 상하이에서 흥꺼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했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합니다. 특히 윤봉길의 이 상하이 의거, 이 의거는요 중국 정부한테는 정말 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단한데? 를 아주 각인시켰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당시 중국 정부였던 그 중국 국민당 당시 정부 짱제스죠. 와우, 이거 지금 중국인 100만 대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국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한인 애국단, 특히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지원도 받죠. 뭔가 좀 이제 알린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알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조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더 이상 이 상하이에서는 활동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는 상하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상하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이상 활동이 안 되니까 이동 대장정의 시기를 거쳐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충칭에 정착해요. 충칭에. 이 이동 기간이 여러분들 무려 8년. 이동거리는 무려 6,000km. 엄청나죠. 그 6,000km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위에선 폭격기 날아오고 있고요. 뒤에선 총탄 날아오고 있고요. 옆에선 밀정 들어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임시정부를 와해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아주 막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힘겹게 그 대한민국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했던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집을 이고 이렇게 참 이동했던 이들의 모습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칭까지 정착하면서 특히 이제 40년대가 되면 이제 일제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보여요. 누가 안 봐도 쟤는 망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지금 출발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 충칭시대, 이제 여기서부터 충칭시대, 40년도엔 여러분 충칭에서 여러분들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 이 한국 광복군이라 하면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역할이고요.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가 되는 겁니다. 와우! 중국 관내에서 우리가 부대를 갖고 있는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41년도에 이 건국 강령을 또 반포합니다. 건국 강령을 반포하고 대일 선전포고.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이런 모습들 따단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43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43년도가 되면 이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 그리고 45년도 자, 우리가 이제 광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미군 OSS 부대와 함께 바로 한국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명실상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되찾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번 그 흐름을 쭉 보기 위해서 아예 그냥 45년도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핵심은 뭐냐면 1910년대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국내 비밀결사 이런 활동들이 모여져서 바로 3.1운동이라는 거적적 민족항쟁으로 탄생했고 이 거적적 민족항쟁 이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사실, 그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시간의 출발은 바로 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는 민국이라고 하죠. 제국에서 민국으로. 3.1운동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백성에서 시민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출발했다? 3.1운동. 그래서 바로 우리 시간의 첫 페이지가 바로 이 3.1운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